사상가 다산 정약용 편입니다. 1762년 8월 5일 영조 때에 태어나서 정조, 순조를 거쳐 1836년 4월 7일 선종 때까지 74세를 사셨다. 남양주시 조안면 인내리에서 진주 목사를 지낸 부친 정재원의 5남 3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정재원은 첫 부인에게서 큰아들 약천을 낳았고 둘째 부인에게서 약전, 약종, 약용 3형제와 딸 1명을 낳았으며 약용은 넷째 아들이었다. 정약용은 등서와 사서 등을 읽으면서 부친 정재원에게서 학문을 공부하였다. 정약용은 훗날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제법 문자를 알았다고 회고하였으며 그가 7세 때 이미 산이라는 시를 짓기도 한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8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맏형수와 새어머니 김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어릴 적에 천연두에 걸렸으나 왕족 출신의 명의 이헌길의 치료로 살아남았고 훗날 이헌길의 마진 기방을 한층 발전시킨 통력치로서 마가 회통을 집필하고 이것은 현대의학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조선의 생명을 구한다. 14세인 1776년 2월에 충삼 홍씨와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 서울 남촌에 거주하게 된다. 이해 3월에 영조가 서거하고 정조가 즉위한다. 15세인 1777년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던 이가환과 자형인 이승훈으로부터 성호 이익의 글을 처음 접하고 실학의 뜻을 굳히게 되었으며 유교 경전과 주자의 집주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최재공, 이가환, 권철신 등 성우학파의 인사들과 교제하기 시작한다. 같은 해 가을에는 아버지를 따라 전라도 화순으로 가서 살게 되고 청주, 전주 등을 유람하면서 많은 시를 짓기도 한다. 18세 때는 아버지를 따라 경상도 예천으로 가서 살고 19세인 1781년부터 서울에서 살게 되는데 이해 7월 첫 딸을 낳았으나 5일 만에 사망하고 만다. 21세인 1783년 4월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서 정조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시험을 통해 뛰어난 재능과 학문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는다. 그리고 그해 9월 장남 학연이 태어난다. 22세인 1784년 때 큰형 정약현의 처남 이벽을 통해 천주교를 접하고 책을 한 권 받게 된다. 27세인 1789년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후 10년 동안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서 예문관 검열, 사관원 정원, 사헌부 지평, 홍문관 수참, 경기도 암행의사, 사관원 사관, 동부승지, 자부승지, 복산부사, 병조 참지, 구호군, 형조 참의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에 배와 뗏목을 입고 그 위에 널판지를 깐 배 다리를 준공시키고 1791년에는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여 거중기를 활용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10살 연상이었던 정조는 정약용을 무척 총애하고 아껴서 젊은 시절부터 술자리나 개인 자리까지 항상 그를 대동하였고 자주 불러 시를 짓게 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20대 중후반에 이벽, 이승훈 등과의 접촉을 통해 천주교와 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29세인 1791년부터 천주교 신앙 여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시되었고 이후 그는 천주교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차례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 이때마다 자신은 천주교와 무관함을 변호하였다. 32세인 1794년 경기도 암행의사로 나갈 당시 경기도 관찰사로 있던 서용보의 비리를 고발하여 파직시키는 일이 있었다. 서용보는 정약용이 과거에 급제할 당시 장원급제를 한 인물이었다. 서용보는 이때 파직되었음에도 화려하게 부활하여 후에 43세 때 젊은 나이로 우의정의 반열까지 오른다. 이후 그는 신유박해 당시 정약용을 풀어주면 안된다고 고집을 피웠고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날 때 등용하자는 여론이 일었으나 그는 끝까지 반대하는 등 그야말로 정약용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게 된다. 1800년 천주교를 일시적인 종교적 현상으로 이해하여 묵인하는 온건한 정책을 펴던 정조는 노론 지정에서 천주교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자 승리하게 반하여 천주교는 스스로 없어질 것이니 탄압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임금 정조가 성하하자 이듬해 정약용이 39세가 되는 1801년
정월 대왕 대비 정순왕후 김씨의 천주교 탄압령으로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신유박해라고 부른다. 이 박해로 인해 정약용과 그의 둘째 형 정약전, 셋째 형 정약종이 천주교에 연루되어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정약종만 천주교 신자일 뿐 정약전과 정약용은 천주교의 거리를 둔 점이 확인되면서 사형에서 유배로 감염되어 그의 3월 정약전은 전라도 신지기로, 정약용은 경상도 포항으로 유배당한다. 그러나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아 사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그해 11월 황사형 백서 사건의 여파로 다시 한양으로 불려가 문초를 받고 형 정약전은 합산도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다. 강진은 그의 외가가 있는 지역이었고 외가의 장서량이 상당했기에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다. 정약용의 외가는 해남 윤씨로 해남에 있는 노구당이 해남 윤씨의 종가로 자체적으로 장서를 수집해 망건당이라는 장사각을 지어 놓았던 것이다. 그의 이 강진 유배 기간 동안 목민심서, 경서유표 등 500여 권의 저술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으며 제자들 또한 저술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둘째 형 정약전도 유배 기간 동안 물고기의 생태를 기록한 자산어보라는 명제를 남겼다. 56세인 1818년 귀양이 풀려 고향인 광주 마제 본가로 돌아왔다. 이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쓴 책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힘쓰며 자신의 학문과 생애를 정리하였다. 미완으로 남아있던 목민심서를 완성하였으며 흠흠신서, 아흔각비 등의 저작을 내놓는다. 이 시기에 정약용은 북한강을 유람하며 여유있는 생활을 보내기도 하면서 신작, 김매순, 홍석주 등과 교류하며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결혼기념이 된 결혼 60주년 회혼일 아침인 1836년 4월 7일에 남양주 마현리 자택에서 노환으로 향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자산이 남긴 마지막 시는 회혼시였다. 정약용이 죽기 전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로 이른 말은 한약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전생애를 통해 위기에 처한 조선왕조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으며 그 현실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 유학을 비롯한 여러 사상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유배 과정에서 불교와 접촉했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다시 서학에 접근했다는 기록도 이와 같은 부단한 탐구 정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오랜 귀향살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피폐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로써 그는 이상적이며 참신한 개혁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학문 연구와 당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조선 후기 대표적 개혁사상가로 유학자 겸 실학자, 정치가, 법과 형사재판, 그리고 법의학에도 일각이 있었으며 지리학과, 의학에도 정통했고 언어학자, 아동교육학자, 작가 겸 시인, 건축가 등 그야말로 만능 프로페셔널 학자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및 전라도 광진군에 가면 다산기념관이 있다. 다산 정약용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다. 정약용이 세상 떠나고 3년 뒤 부인 홍씨도 세상을 떠나면서 부부는 합장된다. 슬하에 6남 3녀를 두었으나 아들 4명과 딸 2명이 대부분 천연두로 요절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